원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기대가 돼야 돼요. 오늘 뭐 할 것들, 재밌는 것들, 누굴 만날 것들 기대가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한 2주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혹시 내가 우울증은 아닐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로 기분을 좋게 만들면은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점점점 악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두 권의 뇌과책을 쓰고 요새는 배종빈의 일상뇌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유독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인가요? 우울증은 정말 환자분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지?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무기력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 과업들, 뭐 공부, 일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기대가 돼야 돼요. 오늘 뭐 할 것들, 재밌는 것들, 누굴 만날 것들 기대가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이 힘, 기운이 없다 보니까 하루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어떻게 보면 막막함, 힘듦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가장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일상에서 그 하루하루에 집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나 집에 가고 싶어. 공부하는 학생은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스마트폰 하고 싶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하는 게 재미가 없죠. 일도 뭔가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고 탁탁 돼야지 흥미가 있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문제예요.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만났는데도 이 친구들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다 지겹다. 그냥 빨리 가서 그냥 편하게 TV나 보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집에 오면은 그렇다고 즐겁지가 않아요. 과거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하필 직업을 가져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이런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되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해서 들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 즉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낮에 일상생활 할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후회를 하면서 보내는 거. 이 세 가지 말들이 사실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저런 말들을 좀 얼마나 자주 해야 우울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원래 좀 살다가 가끔씩 그러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 누구나 살다 보면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성격 자체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옛날부터 집을 너무 좋아했다. 밖에 나오면 집에 가고 싶어 했다. 이러면 사실 이제 문제가 아닌데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나도 일도 즐기고 하루를 기대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또 하루를 만족해하고 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한다. 원래 나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내가 느껴진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피곤하고 힘들면은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2주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혹시 내가 우울증은 아닐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도 잘하고 일상생활도 무리 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식 명칭은 우울장애입니다. 장애, 그러니까 우울감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 이게 사실 이제 정식 우울장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일상생활은 문제없이 잘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해요. 기능은 높은 거죠. 기능은 높고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은 즐겁지 않고 우울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요. 쾌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를 하면서 재밌고 즐겁지를 못하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데 그치는 거.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관계에서 자기 피약적인 혹은 자기 희생적인 관계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는 잘해줘요. 남들을 축하해주고 남들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행동은 잘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무쾌감증,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런 관계에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고기능 우울증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요즘 의견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한국 사회가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도록 해볼게요.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그분들의 삶이 밋밋하게 느껴지고 뭐 이렇게 재미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은 고기능 우울증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즐거웠던 걸 하면은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기능 우울증이 오면은 예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게 됐습니다. 게임도, 뭐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운동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남성들은 뭔가를 참고 견디는 데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참고 견디는 분들이 멋진 남자다, 멋진 남성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이 남성분들은 자기는 우울증이 아니래요. 나는 우울하지 않아.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거나 혹은 객관적인 검사, 뭐 뇌파라든지 이런 우울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보면은 굉장히 심하게 우울증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기능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즐겁지가 않다, 행복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버겁다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내가 혹시 고기능 우울증은 아닌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울증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신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울증은 정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또 다른 거 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불면입니다. 우울증이 오면은 사실 우리 뇌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요. 우리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이 안 오거나 잠이 들더라도 중간에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이 다른 것보다 불면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좀 자주 깬다. 깨서 바로 잠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시 잠드는 게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 때문에 다음날 피곤하고 힘들다. 이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면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불면증으로 우울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면증이 있으면은 혹시라도 이런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나의 신체 감각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지나가다가 어디 부딪힐 때와 막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어디 부딪힐 때랑 그 통증의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우울해지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이런 통증 감각을 수용하는 부분들이 달라지게 돼가지고 이런 통증 감각들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자꾸 아파요. 내 몸이 아프고. 특히 이제 내가 우울하다 얘기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신체가 아픈 걸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은 뭐 어디 자꾸 아프다,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본인이 우울한지 모르세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사실 내가 우울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세대였어요. 우울하다고 하면은 저 친구가 먹고 살만해서 그래, 안 바빠서 그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세대를 살으셨던 분,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살으셨던 세대가 이 우울하다는 표현보다는 내 몸이 어디 아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내가 우울하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어디 아파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내 몸이 아픈 것이 나 우울해 도와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거죠. 실제로 우울증 환자분들 중에 하나는 이런 신체 감각이 예민해져서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고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프면은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근데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 정상이다. 이상이 없게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좀 타이점이 통증 쪽 말고는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우울증이라는 것이 연배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나타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이 안 오고 잠이 자주 깨고 식욕이 떨어져요. 반대로 젊은 친구들은 식욕이 많아져가지고 폭식을 하게 되고 잠이 오히려 많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나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신이 한번 우울증 경험했다고 그런 우울증이 아니면 너 우울증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건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배경에 따라서 우울증 양상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나와 다르더라도 그런 또 다른 우울증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나태하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우울증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일부러 하는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우울하다는 거, 우울한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사실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을 사실 돌볼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사실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우울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이분들이 절대 게으르지가 않아요. 나태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울증이 오면서 사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사실 이제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나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우울증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가 우리가 이제 이런 우울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사회가 된 거고 그런 분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이런 치료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한 환경이 조금씩은 더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우울증을 부르는 행동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우울증은 사실 원인이 있어요. 원인 사람마다 이거는 다르게 되어요. 어떤 상사가 나를 괴롭혀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 이 배우자가 바람을 펴도 우울할 수가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울한 원인을 마주하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또 해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기력감을 느끼고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을 피해요. 이 피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중독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중독 물질, 중독 행위를 하게 되면은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어요. 이 도파민은 우리의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기력을 높여줘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분도 조금 나아지게 돼요. 그리고 우울한 원인으로부터 벗어나서 딴 데 집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울해지게 되면은 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사실 이제 중독에 빠지게 돼요. 남성분들은 술에 많이, 여성분들은 쇼핑에 많이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쇼핑 중독으로 오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잔잔히 들어보면은 이분이 어떤 사치라든지 이런 돈 쓰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사실 기저에 우울증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막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사면은 기분이 좀 나아지고 우울한 게 벗어나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쇼핑을 빠져들고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런 중독은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앞서 제가 우울증은 원인을 찾고 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로 기분을 좋게 만들면은 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점점점 악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죠. 더 우울해지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어렵다 보니까 더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울과 중독의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은 나중에는 중독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우울증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쇼핑이 가격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어떤 거랑 좀 연관이 더 많나요?
사실 뭐 쇼핑이라는 거, 물건을 사는 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면 사야죠.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들 해가지고 뭐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경제적 여유,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날 정도로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어디가 싼지 검색하고 있어요. 모든 리뷰들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쓰이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쇼핑하는데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쇼핑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의 일상과 나의 직업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쇼핑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막 택배 박스를 뜯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뭔가요? 사실 이제 그분들은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어떤 물건이 도착했을 때 분비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물건이 오기를 기대할 때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살지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기대하는 거, 주문을 한 다음에 이게 도착할 때까지 기대하는 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사실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뜯었는데 내 생각보다 괜찮아. 만족스러워. 그러면 또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요. 근데 오히려 내 마음속보다 마음에 안 들어. 실망스러워. 그러면 이렇게 도파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뜯기 전에 뜯으면 실망할 수도 모르니까 그냥 뜯기 전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만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는 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쇼핑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실 종종 있어요. 항상 고민스러운 게 이거를 이제 혼을 내야 될지 아니면 잘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쇼핑으로 자꾸 뭔가를 사다 보니까 나만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배우자와의 관계, 내 가족들과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이 물건 사는 걸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주로 비난을 하게 되죠.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마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적 손실이 크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쇼핑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 오면은 주로 이렇게 쇼핑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쇼핑을 하게 되었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앞서 말했듯이 사실 기저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흔해요.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는 내 만족을 가져오지를 못한 거예요. 남편도 내 말을 들어주지가 않아. 남편 내 말에 공감해주지도 않아. 자식들도 뭐 이제 자기 살 길 바빠. 그런데 쇼핑센터에 가면은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사면은 또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큰 거예요. 다른 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감과 애정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만족감을 경험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쇼핑 중독이라는 것이 단지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결핍된 감정, 사람으로부터 사실 받고 싶은 이런 공감이라든지 애정을 그런 쇼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얻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는 그분이 쇼핑이 아니라 다른 아예 가족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공감과 애정을 받을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